엄마는 이 집 노예가 아니에요. 귀청을 찢는 외침과 함께 제사상이 뒤집혔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그릇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차려온 제사상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아버님 기일 제사상이 그것도 제 막내 아들 민수의 손에 의해 뒤집힌 겁니다. 엎질러지는 국물 소리, 바닥에 나뒹구는 제사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굳어버린 얼굴, 큰형님과 작은형님의 놀란 표정, 그리고 그 많던 사람들의 침묵.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65해를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멎은 듯 고요했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는 1985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저는 이 집 막내 며느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였고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당신의 뜻을 분명히 하셨죠. 막내 며느리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고 이 집 법도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시집살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다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일은 시작되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수발을 들고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죠. 큰형님 댁과 작은형님 댁은 따로 살았지만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시중을 들어야 했어요. 차를 끓이고 과일을 깎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흘렀고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시댁에는 제사가 참 많았습니다. 시아버님 기일, 시할아버지 기일, 시할머니 기일, 명절 차례까지 합치면 1년에 대여섯 번은 좋게 되었죠. 큰형님은 서울에 계시고 작은형님은 같은 동네에 사셨지만 제사 준비는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큰 집은 멀리 있으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작은 집 며느리는 몸이 허약해서 힘들다고, 제가 건강하니까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모든 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제삿날 전날부터 부엌에 들어가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고 탕을 끓이고 손가락에 기름이 배고 연기에 눈이 따가워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칼질을 하다 보면 다리가 저려 일어서지 못할 때도 많았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고 손목이 저려와도 참았습니다. 며느리 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삿날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 홀로 서서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얼하게 시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새벽 6시면 부엌으로 오셔서 음식 상태를 확인하셨거든요.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20년이 흘렀고 어느새 40년이 되었습니다. 제 손을 한번 보세요. 65살 여자의 손치고는 너무 거칠죠. 손가락 마디마다 혹이 박혀 있고 손톱은 거칠게 갈라져 있습니다.
칼질을 너무 많이 해서 검지손가락 첫째 마디는 감각이 거의 없어요. 부엌칼에 베인 자국도 10군데가 넘습니다. 어떤 흉터는 10년도 더 된 거예요. 뜨거운 기름에 튄 자국, 냄비에 데인 흔적, 생선 가시에 찔린 상처. 제 손은 40년 시댁살이의 증거였습니다.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듬성듬성 박혀 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자리 잡았어요. 특히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가 심했습니다. 칼을 너무 오래 쥐어서 그 부분만 유난히 굳어 있었죠.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서 반창고를 붙이고 일했어요. 그래도 일손을 놓을 순 없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도 물집이 잡혀도 제사 준비는 해야 했으니까요. 무릎은 또 어떻고요. 찬 부엌 바닥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30대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좀 쑤시는 정도였어요. 날씨가 흐리면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뚝뚝 마디가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였죠. 지금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관리 잘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주사를 맞아보기도 하고 약을 먹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재산은 계속 돌아오고 부엌 일은 끝이 없는데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밤새 굳어버린 무릎을 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려고 하면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억지로 펴면 찌릿찌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죠. 가족들 아침 차려야 하니까요. 민호와 민수, 두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도 제사 준비만큼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등에 업고 전을 붙였어요. 민호를 업고 파전을 붙이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등에서 칭얼거려도 손을 멈출 수 없었죠. 한 손으로는 아이 엉덩이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뒤집개를 들었어요. 밤에 우는 아이를 달래다가도 제삿날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마저 준비했죠. 젖먹이를 재운 손으로 다시 칼을 잡았고 아이 기저귀를 갈고 나서 다시 나무를 묻혔습니다. 민수가 밤새 울어대던 날도 있었어요. 그날도 제삿날 전날이었죠. 아이를 안고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을 부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이도 불쌍하고 저도 불쌍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어려서부터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표현을 잘 안 했죠. 하지만 눈빛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민호는 문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눈빛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서 있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어린 민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소리를 지를 때면 민호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어금니에 힘을 주는 게 보였습니다. 턱선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손짓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한테 대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막내 민수는 형과는 달랐어요. 순하고 말랐고 제 치맛자락만 따라다니던 아이였죠. 민수는 자주 물었습니다.
왜 엄마만 일하냐고, 왜 할머니는 엄마한테만 화를 내냐고. 어린 목소리로 물어오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커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보고 같이 우는 아이였어요. 제가 한숨을 쉬면 민수도 작게 한숨을 쉬었죠.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나 봅니다.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걸,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걸, 그저 어려서 어쩔 수 없었을 뿐이죠. 제가 부엌에서 주저앉아 우는 모습도 봤을 거예요. 제가 방에서 혼자 한숨 쉬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장성했고 저는 어느새 65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넘어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저렇게 늙었나 싶어 깜짝깜짝 놀라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가는 처져 내렸습니다. 입술은 언제나 꽉 다문 채로 굳어 있었어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특히 눈가주름이 심했어요. 눈을 찌푸리고 일한 세월이 그대로 새겨진 거죠. 미간에도 새로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만든 주름이었어요. 입가는 아래로 처져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생기가 빠진 얼굴이었죠. 그래도 재산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 들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며느리 된 도리는 끝까지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87의 연세에도 정정하셨습니다. 목소리도 또렷하시고 걸음걸이도 꼿꼿하셨죠. 다만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4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는지도 몰라요. 큰 며느리에게는 서울에서 오느라 고생했다고 하시고 작은 며느리에게는 몸조리 잘하고 있냐고 물으시면서 저한테는 생선이 왜 그러냐고 나물이 왜 그러냐고 하셨으니까요. 같은 며느리인데 대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차 한 잔 끓여오면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가 밥상을 차려드려도 당연하다는 듯 받으셨어요. 명절 때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과일이나 깎았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부탁하면 마지못해 하는 척이었죠. 반면 저는 부엌에서 혼자 10여 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갈비를 찌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어요. 남편은 어떻냐고요? 남편은 그저 형님들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질러도 남편은 한마디 거들지 않았어요.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얼마신데 거역하면 안 된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죠. 그게 남편이 제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떨 때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아내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지, 왜 형님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지. 하지만 남편도 막내였으니까요. 평생 형님들 눈치 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고 가슴에 맺힌 서러움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 조금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결국 4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그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속 어딘가에는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서러움이, 억울함이, 외로움이 켜켜이 쌓였어요. 하지만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내가, 어머니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쌓인 감정들은 제 몸을 병들게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가슴이 답답해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많았어요. 밤이면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죠. 남편이 깰까봐, 아이들이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베개는 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민수가 제 사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제가 평생 참아온 것을, 제가 평생 삼켜온 것을 37살 막내 아들이 대신 터뜨려 준 겁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민수가 대신 외쳐준 거예요. 엄마는 노예가 아니라고. 엄마도 사람이라고. 엄마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인내의 벽이, 참음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동시에 뭔가 풀려나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제 진짜 감정들이, 제 진짜 목소리가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입술, 붉어진 얼굴, 주먹을 꽉 쥔 손. 평생 순하기만 했던 막내 아들이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얼마나 많이 지켜봐 왔는지를, 37해 동안 쌓인 아들의 분노가 그날 비로소 터져 나온 거였어요. 시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로 돌아가신 지 17년째였어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둔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손가락을 꼽아보니 준비해야 할 음식이 12가지나 되었어요. 생선 2가지, 나물 5가지, 전 3가지, 탕 1가지, 그리고 산적.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장을 봐야 할 목록을 적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고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삿날 이틀 전 새벽부터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 서서 고등어와 조기를 골랐어요. 생선 장수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단골이었으니까요. 나물 가게에서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숙주, 콩나물을 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벌써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라지부터 손질을 시작했죠. 칼로 껍질을 벗기고 가늘게 찢고 소금물에 주물러 쓴맛을 뺐어요. 손끝이 저릿저릿 아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사리는 삶아야 했어요.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고사리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땀을 훔치고는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제삿날 하루 전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큰형님 댁차가 마당에 들어섰어요. 서울에서 오느라 고생했다며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큰형님과 큰형수님이 내리고 뒤이어 조카들도 내렸죠. 저는 현관에 나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큰형수님은 손만 가볍게 들어 보이고는 곧장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점심때쯤 작은형님 댁에서도 오셨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니 걸어서 오셨죠. 작은형수님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받아들고 기특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제사 음식을 준비해 왔지만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거실에서는 며느리들의 수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형수님과 작은형수님이 나란히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시어머니도 그 사이에 앉아 계셨어요.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부엌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 탓이었죠. 찬바람이 목덜미로 스며들었어요. 소름이 돋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요. 먼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달걀을 풀고 재료를 하나하나 옷을 입혔어요.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어요. 따끔한 통증이 왔지만 익숙한 아픔이었습니다. 이미 손등 여기저기에 기름에 댄 자국이 있었으니까요. 전을 부치는 동안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민수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틀에 기대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근심 어린 표정이 가득했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눈빛만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죠. 복도를 걸어가는 민수를 보며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본격적으로 바빠졌어요. 나물을 무쳐야 했습니다. 도라지는 고추장에 무치고 고사리는 간장에 볶고 시금치는 참기름에 무쳤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야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간이 안 맞으면 잔소리가 쏟아질 테니까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무치고 있는 나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도라지 무침을 집어 드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싱거워? 간을 이렇게 해서 어떡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무치겠습니다. 한숨을 쉬며 도라지를 다시 양념장에 넣었어요. 고추장을 조금 더 넣고 설탕도 한 숟가락 추가했습니다. 다시 조물조물 무치면서 간을 맞췄죠. 시어머니는 이번엔 고사리 나물을 맛보셨어요. 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짜? 이러면 못 먹어. 네, 어머님. 다시 하겠습니다. 고사리를 다시 물에 헹궜어요. 간장 양념을 덜어내고 새로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점점 떨려왔습니다. 긴장해서인지 피곤해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시금치 나물도
콩나물도 하나하나 맛을 보셨습니다. 매번 뭔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너무 싱겁다, 너무 짜다, 참기름이 부족하다, 마늘이 많다. 끝없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40년을 제사를 지냈으면 이제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매번 이러니 내가 걱정이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하면 더 혼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잔소리를 하시다가 부엌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조금만 더 참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일 제사만 끝나면 된다고,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밤 9시가 넘어서도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구워야 했어요. 고등어와 조기를 석쇠에 올려놓고 구웠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죠. 거실에서는 여전히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큰 형수님과 작은 형수님이 시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부엌까지 흘러들어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생선을 뒤집었습니다. 밤 10시쯤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제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괜찮소? 응, 괜찮아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숨만 쉬고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저는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탕을 끓여야 했어요. 무와 소고기를 넣고 푹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적을 깼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얼굴을 덮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일을 하다 보니 다리가 저려왔어요.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났죠.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익숙한 통증이었으니까요. 산적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쇠고기를 얇게 썰고 파를 썰고 꼬챙이에 하나씩 꿰었어요. 손놀림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빠져 칼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죠. 그래도 멈출 순 없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자정이 넘어서야 대부분의 일을 마쳤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준비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전, 나물, 생선, 탕, 산적.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뿌듯하면서도 허무했어요. 내일이면 다 사라질 음식들이었으니까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를 뻗으니 무릎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허리도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어깨는 천근만근이었죠.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아직 설거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렸어요. 그릇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기가 잔뜩 묻은 그릇들이었죠. 수세미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그릇을 놓칠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고는 다시 씻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리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민수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으며 서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복도 저편에서 민호의 모습도 보였어요. 민호는 거실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형님들과 할머니가 있는 거실을요. 민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게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죠. 답답함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저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고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기계처럼 반복되는 동작이었습니다. 생각을 비우고 싶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나왔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저만 홀로 깨어 일하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가는 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축 처진 어깨, 귀신 같은 모습이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이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손목.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제사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뭘 잘못했다고 혼날지, 또 무슨 지적을 들을지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조금만 더 참자.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참았는데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백엔리지 눈물로 젖어갔죠.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제사는 어김없이 다가올 테니까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이 바로 제삿날이었으니까요. 겨우 3시간 정도 잔 것 같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려는데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허리는 꼿꼿이 펴지지 않았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일한 탓이었죠. 거울을 보니 눈 밑에 시퍼런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음식들을 제사상에 올려야 했어요. 하나하나 꺼내 놓으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잘 보관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야 했어요.
쌀을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을 붓다가 그만 쏟아버렸습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였죠. 황급히 행주로 닦았어요. 시어머니가 보시면 또 뭐라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육수에 무와 두부를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얼굴을 덮었죠. 더운 김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현기증이 왔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빠르게 뛰었죠. 숨이 가빴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았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1, 2, 3, 4. 숫자를 세며 마음을 진정시켰죠. 몇 분이 지나자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배, 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껍질을 벗겼어요. 칼을 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손은 말을 듣지 않았죠. 사과를 깎다가 그만 손을 베었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배어나왔어요. 황급히 물로 씻었습니다. 피는 쉽게 멈추지 않았죠. 휴지로 꽁꽁 싸매고 다시 과일을 깎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새벽 7시쯤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형님이 제일 먼저 거실로 나오셨어요. 뒤이어 작은 형님, 남편도 나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죠. 8시가 되자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큰 상을 놓고 하나하나 음식을 올렸어요. 밥, 국, 나물, 전, 생선, 탕, 산적, 과일.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놓아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시어머니가 다시 하라고 하실 테니까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릇을 들다가 떨어뜨릴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고는 조심스럽게 상에 올렸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옷이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나니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상 앞에 서서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 제사상이라고 차리나? 생선 위치가 틀렸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부랴부랴 생선을 옮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이 덜그럭거렸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나물 그릇이 너무 작다고, 전이 식었다고, 과일 깎은 게 엉성하다고, 끝없이 쏟아지는 잔소리였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큰 형수님과 작은 형수님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큰 형수님은 무관심한 표정이었고, 작은 형수님은 뭔가 비웃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형수님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제사도 제대로 못 차리면서 막내 며느리 노릇을 하나. 그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가슴이 쿡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죠.
상을 다시 차리는 동안 어지러움이 또 왔습니다. 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죠.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민수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 옆으로 다가와 팔을 잡아줬어요. 눈빛으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조금 어지러울 뿐이라고 손짓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턱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고 무언가를 참고 있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사 분위기 때문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사상을 다시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적대로 하나하나 고쳐놓았어요. 10시가 가까워서야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어요. 큰형님이 제일 앞에 섰고 작은형님, 남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뒤쪽에 섰죠. 저도 구석에 서 있었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숙이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릎을 꿇으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간신히 절을 했죠.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죠. 옆에 있던 민수가 재빨리 팔을 잡아줬어요. 저는 민수에게 기대어 겨우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사 지내는 중에 왜 그러냐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바로 세웠어요.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섰습니다.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술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고 다시 절을 했어요. 그 과정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귓가의 윙윙거림은 점점 커졌고 눈앞은 계속 아득해졌습니다. 손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손바닥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이마에서도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등은 완전히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공기가 모자란 것처럼 가빴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무거운 돌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죠.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제사가 진행 중이라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민호의 주먹은 점점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민수는 제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슬쩍슬쩍 저를 살포서요. 괜찮냐고, 좀 쉬는 게 어떠냐고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눈앞이 깜빡깜빡했습니다. 마치 불빛이 깜빡이는 것처럼요. 세상이 선명했다가 흐려졌다가를 반복했어요.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간신히 버티고 섰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통증으로 정신을 차리려고 했죠. 입술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제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을 하려는 순간 몸이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가 꺾이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었죠. 민수가 황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작은 형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형수님은 그냥 외면했죠.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민수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복을 할 시간이었어요.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뭔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꺼냈어요. 음식을 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릇을 들다가 그만 손에서 놓쳤어요. 와장창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큰 소리가 온 집안에 퍼졌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엌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닥에 깨진 그릇을 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이게 무슨 꼴이야? 제사 지낸 날 그릇을 깨다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었어요. 손이 떨려서 파편에 손을 베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왔지만 계속 주었어요. 빨리 치워야 했으니까요. 민수와 민호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붙잡았어요. 피가 나고 있었죠. 민호는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그릇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들들을 말렸습니다. 괜찮다고, 제가 할 테니 나가라고 손짓했어요. 하지만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치우고 제 손을 붙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형수님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죠.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설거지를 해야 했고 음식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손을 씻고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켰어요. 민수가 팔을 잡아줬습니다. 민호는 제 등을 받쳐줬죠. 두 아들의 도움으로 겨우 섰습니다. 귓가의 윙윙거림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눈앞은 여전히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곧 끊어질 것만 같았어요. 폭풍 전에 고요함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공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죠. 민수와 민호는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아들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소리였죠. 저만 부엌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래왔듯이.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뭔가 달라질 것만 같았어요. 공기가 달랐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곧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깨진 그릇을 치우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제사상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음복을 하는 시간이었죠.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며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몸을 움직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숨만 쉬고 있었죠.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무릎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사상의 생선을 집어 드셨습니다. 한 입 드시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셨어요. 그릇을 탁 내려놓으시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생선이 비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신선한 걸로 골라서 정성껏 구웠는데도 말이죠. 큰형님이 무심하게 그냥 넘어가시라고 했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생선을 한 점 집어 드시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셨죠. 시어머니의 불만이든 제 수고든 큰형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형수님이 나물을 집어 먹으며 중얼거렸어요. 자기네 집 제사는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였죠. 우리 집은 더 잘한다는, 여기는 수준이 떨어진다는 뜻이었어요. 귓가에 그 말이 꽂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불평하셨습니다. 나물이 싱겁다고, 전이 질기다고, 탕이 미지근하다고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셨어요. 4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산적을 집어 드시더니 질기다며 휴지에 뱉어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만든 음식이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꼬챙이에 꿰었던 산적이었죠. 쇠고기를 얇게 썰고 파를 다듬고 양념에 재워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고통으로 정신을 붙들었어요. 큰형수님은 제사 음식을 먹다가 그냥 밥그릇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입맛에 안 맞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작은 형수님도 비슷했습니다. 몇 점 집어먹고는 젓가락을 놓으셨죠. 둘 다 제 음식이 별로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먹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었습니다. 형님들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를 향한 시선 하나, 위로 한마디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데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조여왔죠. 뭔가 목구멍을 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목을 쓸어내렸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탕국을 한 숟가락 떠서 드셨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간이 안 맞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는 소리가 또 울렸죠.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턱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였죠.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민수는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음식을 먹지 않고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주먹을 떨며 무언가를 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을 집어 드셨어요. 한 입 베어 드시더니 또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기름기가 많다는 표정이었죠. 접시에 다시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갑던지요.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보는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40년을 여기서 먹고 살았으면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 말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40년을 여기서 먹고 살았다고요. 제가 먹고 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먹여 살린 겁니다. 40년 동안 이 집안 제사를 도맡아 했고 시부모님을 모셨고 집안일을 했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았다니요. 마치 제가 얻어먹고 산 것처럼 신세를 진 것처럼 말씀하시다니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으려고 했지만 팔에 힘이 없었죠. 그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비틀거리며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이 집 노예가 아니에요. 천둥 같은 목소리였어요. 거실 전체를 울리는 외침이었습니다. 평생 순하기만 했던 민수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던 민수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큰형님도 작은형님도 며느리들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손등의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리고는 와장창 제사상이 뒤집혔습니다. 민수의 손에 의해 제사상 전체가 공중으로 솟구쳤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음식이 쏟아지는 소리, 국물이 흩날리는 소리,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얀 쌀밥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국그릇도 깨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전이 나뒹굴었습니다. 어제 밤새 부친 전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생선도 떨어졌습니다. 정성껏 구운 생선이 바닥을 굴렀죠. 나물도 산적도 과일도 모두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제사상이 뒤집혔다는 사실을, 손주가 제사상을 엎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큰형님은 일어서려다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입만 벙긋거렸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커다랗게 뜨고 있었어요. 작은 형님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렸죠.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큰 형수님과 작은 형수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찢었어요. 두 사람 다 뒤로 물러나 구석에 붙어 섰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만 깜빡거릴 뿐 움직이지 못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을 봐야 할지, 어머니를 봐야 할지, 아내를 봐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수 옆으로 다가갔어요. 나란히 섰습니다. 두 아들이 나란히 서서 가족들을 마주했죠. 민호의 얼굴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사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엎어진 적 없던 제사상이 오늘 처음으로 뒤집혔어요. 어제 밤새 만든 음식들이, 새벽부터 준비한 정성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반짝거렸어요.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국물이 바닥을 적셨죠. 기름이 번들거렸어요. 밥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떨리는 숨소리, 억눌린 숨소리. 모두가 숨만 쉬고 있었죠. 민수의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렸습니다. 호흡이 거칠었어요.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죠. 등을 타고, 이마를 타고 땀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상이 뒤집혔다는 게, 민수가 그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닥에 널린 음식들이 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들이 현실이라고 증명하고 있었어요. 쏟아진 국물이 현실이라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상이 뒤집혔습니다. 40년 동안 쌓여온 분노가, 억눌려온 고통이, 참아온 서러움이 오늘 폭발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렸어요.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충격이 컸던 거죠. 큰형님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를 불렀어요.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뒤집힌 제사상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작은 형님이 바닥에 널린 음식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여전히 구석에 붙어 있었어요. 무서운 광경을 본 것처럼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감히 나서지 못했죠. 남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민수를 봤어요. 다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뒤집힌 제사상을 바라볼 뿐이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오늘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민수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민수도 울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고요. 하지만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거실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뒤집힌 제사상, 흩어진 음식, 깨진 그릇,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선 민수. 40년 만에 터진 분노의 현장이었습니다. 무언가 끊어졌어요. 40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오늘 뚝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제사상은 뒤집혔고 침묵은 깨졌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뒤집힌 제사상 앞에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날카로운 파편들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거렸습니다. 엎질러진 국물은 바닥을 따라 천천히 퍼져나갔죠. 기름기가 번들거렸어요. 정성껏 부친 전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생선도 뒹굴고 나물도 흩어지고 산적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상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그런 침묵이었죠. 모두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생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손주가 제사상을 업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큰형님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형님은 벽에 기댄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죠.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어요. 큰 형수님과 작은 형수님은 구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었어요. 아까까지 비웃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만 가득한 얼굴이었죠. 남편은 저와 민수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를 위로해야 할지, 아들을 나무라야 할지, 어머니께 사과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죠. 4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큰 집 작은 집 제사는 한 번도 안 오지 않았느냐고 따졌어요. 엄마만 1년 내내 혼자 제사 준비를 했다고 외쳤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보아온 것들을, 참아온 것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를 봤다고 했어요. 밤늦게까지 제사 음식 만드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엄마를 봤다고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참고 일하는 엄마를 봤다고 외쳤죠. 큰형님네는 명절에만 온다고 했어요. 작은형님네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제사 준비는 거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만 40년 동안 이 집 제사를 도맡아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민수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콧물도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쏟아내기에 바빴죠. 4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둔 말들을 오늘 다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소파를 붙잡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서 있던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엄마를 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평소 말이 없던 민호답지 않게 또렷한 목소리였죠. 수십 년 동안 참아온 게 오늘 터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식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노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이고 엄마이고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했죠.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들이 얼마나 자주 오시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큰아버지는 1년에 명절 때만 오신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같은 동네 살면서도 제사 준비는 거둔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엄마한테만 모든 걸 떠넘긴다고 따졌습니다. 민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가라앉혀서 말했죠. 더 이상은 못 보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더 이상은 못 보겠다고 했습니다. 큰형님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민수와 민호의 말이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작은 형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때였습니다. 제 몸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힘이 쭉 빠지면서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민수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몸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차가운 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죠.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였어요. 민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뺨을 두드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했죠.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저 의식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급하게 전화하는 소리였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몸이 들려 올려졌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저를 안아 올린 것 같았어요. 천천히 이동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것 같았죠.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들것에 눕혀졌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몸을 감쌌어요.
끈으로 몸을 고정시키는 게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죠.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뽀삐뽀 요란한 소리였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흔들림이 느껴졌죠. 가속하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민수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환한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죠. 의사와 간호사들인 것 같았어요.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재고 체온을 쟀어요. 혈액도 뽑았습니다. 심전도도 찍었죠. 정신은 희미했지만 느껴졌어요. 누군가 제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민수였을 것 같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죠. 괜찮으시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이 아니라 병실이었죠. 고개를 돌려보니 민수가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운 것 같았죠. 제가 눈을 뜨자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진작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손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죠. 저는 민수의 손을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괜찮다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으로 전할 뿐이었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진단 결과를 설명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증세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한계에 달한 거라고 했죠. 당분간 푹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다고 했어요. 빈혈도 있고 혈압도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민수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했어요.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들이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병실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만 들렸죠. 민수가 나가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들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쉬어야 하니 나중에 오시라고 했을 거예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들이 돌아간 것 같았어요.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이 뒤집힌 날, 40년 침묵이 깨진 날이 끝나가고 있었죠. 민수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침묵이었죠. 뭔가 깨달은 듯한, 반성하는 듯한 그런 침묵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들렸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웠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지 않은 제삿날이었어요. 음식을 만들지 않은 제삿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죄책감이 들어야 했습니다. 제사상을 뒤집혔으니, 시어머니를 화나게 했으니 미안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무언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쓸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민수의 손을 가만히 쥐어주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불이 꺼졌어요.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간이 침대에 누웠고 민호와 남편은 의자에서 눈을 붙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부엌일도 집안일도 하지 말라고 했죠.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쉬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낯설었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집인데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집이 낯선 게 아니라 제 처지가 낯선 거였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제 모습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금간 부분도 보이고 때 탄 부분도 보였죠. 수십 년 동안 이 천장 아래서 살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바라본 건 처음이었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하고 있었죠. 민수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왔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서툴렀어요.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음식을 태우기도 했죠. 하지만 묵묵히 해냈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죽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을 제 앞에 놓았죠.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간이 싱겁고 질척했어요. 제대로 끓이지 못한 거죠.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가족들 밥을 차려주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밥을 차려준 거예요. 민수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 먹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다 먹으면 기뻐했어요. 어린아이처럼요. 민호도 자주 들렀습니다. 퇴근길에 과일을 사들고 왔어요. 사과, 배, 귤.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이었습니다. 깎아서 그릇에 담아주었죠. 손놀림이 서툴러서 모양이 제각각이었어요. 민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그 말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수십 년 동안 못했던 말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 안타까움, 사랑,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문턱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들어오셨죠.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앉아 계시기만 했어요. 창밖을 보시거나 손을 만지작거리시거나 한숨을 쉬셨습니다. 10분쯤 그렇게 계시다가 일어나셨죠. 나가시면서 뒤돌아보셨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셨어요. 또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번엔 20분쯤 계셨죠. 제 얼굴을 힐끗힐끗 보셨어요. 입술을 달싹이셨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손에 뭔가 들고 계셨어요.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풀어보니 약과가 들어 있었어요. 손수 만드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과를 제 곁에 놓으시고는 또 말없이 앉으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입술도 파르르 떨렸죠. 뭔가 꾹꾹 눌러 참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문을 나서시면서 뒤돌아보셨죠.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돌아서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약과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했습니다. 시어머니 손맛이 느껴졌죠. 옛날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형님네가 찾아왔어요. 큰형님과 큰형수님이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셨죠. 제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큰형님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제사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큰 집, 작은 집, 막내 집이 순서대로 맡겠다고 했죠. 큰형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동안 너무 동생네한테만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셨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작은 형님네도 왔어요. 작은 형님과 작은 형수님이었습니다. 작은 형수님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작은 형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요.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죠. 어깨가 들썩였어요.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형수님의 손을 꽉 쥐어주었어요.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형수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근했어요.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죠.
제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상처투성이 손. 남편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어요.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쥐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 고생만 시켰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이마에 대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떨림이 느껴졌죠. 후회가, 미안함이, 사랑이 느껴졌어요. 가족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매일 부엌 일을 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했어요. 민호는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걸레질하고 쓰레기 버리고 정리했죠. 시어머니는 매일 제 방에 오셨어요. 말씀은 여전히 없으셨지만 그 침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함께 있어도 편안한 침묵이었죠. 큰형수님은 가끔 반찬을 해왔어요. 직접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작은 형수님은 과일을 깎아왔죠.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얘기해 줬어요. 사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눴죠. 저는 그 변화들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이 저를 돌봐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운했습니다.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요? 왜 제가 쓰러져야 깨달았을까요?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몰랐을까요? 분노도 남아 있었어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감정이었으니까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없었죠. 하지만 희망도 보였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으니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변하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큰형님네, 작은형님네 모두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죠. 민수와 민호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큰형수님과 작은형수님도 거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났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상이 차려졌습니다. 제 방으로 가져왔어요. 여러 가지 음식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서툴게 만든 음식들이었죠. 모양도 제각각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가족들의 사랑이었죠. 모두 제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좁았지만 아늑했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음식 맛을 물었어요. 누군가 농담을 했습니다. 웃음이 터졌죠. 시어머니도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형님들도 웃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어요. 모두를 비췄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았어요. 아직 서먹했고 어색했고 불편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용서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작되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이 싹트고 있었죠. 한 달 전 제사상이 뒤집힌 그날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들이 쌓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들을요. 서툴지만 노력하는 가족들을요. 변하려고 애쓰는 가족들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어요. 고마움이었죠. 4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보자고, 푹 쉬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모두 떠나고 방에 혼자 남았어요. 민수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라고 했죠. 불을 끄고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죠.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걸로 좋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 시아버지 기일이 다시 돌아왔어요. 작년 이맘때 제사상이 뒤집혔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겁니다. 달력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작년과는 다른 떨림이었죠.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큰형님 댁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작년에 약속했던 대로 올해는 큰 집에서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손님으로 초대받았죠.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제삿날 아침 편안하게 일어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뛰어갈 필요도 없었죠. 천천히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여유가 보였어요. 1년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혈색도 좋아졌고 눈빛도 살아났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라졌죠.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준비를 했어요. 민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큰형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죠. 저는 민수의 차에 올라탔어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제삿날에 차 조수석에 앉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붉게 타오르는 단풍나무. 아름다웠어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사 준비에 정신없어서 이런 풍경을 볼 겨를도 없었을 텐데요. 큰형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큰형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거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소파에 앉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삿날에 소파에 앉아 있다니요. 부엌으로 달려가야 할 것 같았어요. 음식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큰형수님과 작은형수님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어요. 작은 형수님이 부엌에서 나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건넸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눈빛도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옆에 앉으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셨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사과도, 감사도, 후회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88배 연세에도 여전히 정정하셨지만 목소리만큼은 약해져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었어요. 나이 반점이 여기저기 있었죠. 제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마음은 느껴졌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전해졌습니다. 저도 꽉 쥐어드렸어요.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이 하나둘 나왔어요. 큰 형수님과 작은 형수님이 함께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전도 있고 나물도 있고 생선도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짓수도 적었죠.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이 묻어 있었죠. 제사상은 예전보다 소박했지만 오히려 더 따뜻해 보였어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형수님과 작은 형수님이 조심스럽게 음식을 올렸어요. 위치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맞느냐고, 저게 맞느냐고요. 서로 의논하며 차렸죠. 민수와 민호도 거들었어요. 무거운 그릇을 나르고 상을 정리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제사상을 차리는 모습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어요. 큰형님, 작은형님, 남편, 민수, 민호, 며느리들도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자리에 앉으셨죠.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어요. 저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무릎도 괜찮았고 허리도 괜찮았죠. 마음이 편해서인지 몸도 편했습니다. 술을 올리고 음식을 올렸어요. 조용히 돌아가신 분을 기렸습니다. 시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생전에 과묵하셨던 분이었죠. 며느리에게 따뜻했던 적은 없었지만 모질게 대하지도 않으셨어요. 제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음복할 시간이었어요. 큰 형수님이 제사 음식을 덜어냈습니다. 작은 형수님이 그릇에 나눠 담았죠.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맛을 이야기했어요. 간이 어떻냐고, 맛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서로 칭찬했죠. 격려했어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큰형님이 음식을 한 점 집어 드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형님도 좋다고 했죠. 남편도 웃으며 먹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편하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편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편했거든요.
민호도 건너편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웃으시니까 보기 좋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민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시어머니도 웃고 계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볼 수 없던 모습이었어요. 큰형님네, 작은형님네도 편안한 표정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동네 소식,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었어요. 거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모두의 얼굴을 비췄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들을요. 편안해 보이는 가족들을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1년 전 이날 제사상이 뒤집혔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리 없었죠. 분노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용서하기도 어려웠고 잊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가족들이 노력했습니다. 저도 노력했어요. 서로 이해하려고 애썼죠.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도 있죠. 옛날 생각이 나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변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니까요. 40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가 가능했어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소중한 거죠. 민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피곤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었죠.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의 무거운 표정은 사라졌죠. 이제는 웃을 줄 아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꽉 쥐어졌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느껴졌죠. 저도 남편의 손을 쥐어주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이었어요. 예전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눈빛이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웠어요. 창밖 풍경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날 뒤집혀진 제사상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움이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4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졌고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치유를 위해서요.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노예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간이었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깨달았어요. 당연한 게 없다는 걸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던 행복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만이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갈등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완벽한 가족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족들이 보였어요. 웃고 있는 가족들이요.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있는 가족들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65해를 살아왔습니다. 40년을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며 행복하게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민수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호도 왔어요. 남편도 다가왔죠. 온 가족이 제 주위에 모였습니다. 함께 노을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오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찬 내일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콤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행복하다는 게 느껴졌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뒤집혀진 제사상 위에서, 무너진 벽 위에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간다는 거였으니까요. 서로를 존중하며 간다는 거였으니까요. 노을이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해가 뜰 테니까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돌아섰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거실을 채웠죠. 모두 둘러앉았어요. 차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었습니다. 평범한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40년의 고통 끝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긴 어둠 끝에 찾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더 값진 거였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65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요.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뒤집혀진 제사상. 그건 분노의 표출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무너짐이었지만 동시에 세움이었죠. 끝이었지만 동시에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죠. 고맙습니다. 모두에게요. 변하려고 노력해준 가족들에게요. 용기를 내준 민수에게요. 함께해준 민호에게요. 모든 분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40년을 견뎌낸 저에게요. 포기하지 않은 저에게요. 끝까지 버텨준 저에게요. 이제 새로운 40년을 살아갈 겁니다. 아니, 40년까지는 아니어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이번엔 다르게요.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며 행복하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웃으며 행복하게 당당하게요. 제사상이 뒤집힌 날로부터 1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거예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